안녕하세요. 센진학 고3 학년 초 2016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 이번 시간은 2016 대입 정시 모집의 특징입니다. 2016 대입 정시에서 변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번에 정시 학생들 지도할 때 알아야 할 내용들을 중요 포인트를 위주로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영동일 고등학교의 윤희태입니다. 오늘 강의는 총 4파트로 구성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정시 모집의 환경에 의해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능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2016 정시 모집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수능 이외, 우리는 정시를 전부 다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수능 이외의 반영 요소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시 모집 환경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내 점수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환경 안에 있는지에 따라서 정시 모집은 또 당락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알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죠. 가장 첫 번째입니다. 2016 정시 일정상의 특징입니다. 사실 일정상은 특징이라는 부분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수능, 그 다음에 성적 통지, 모집 요강 이런 것들은 작년과 유사합니다. 자, 노란색 부분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색 주로 보시면은 원서 접수라고 나와 있죠. 이 원서 접수에 나와 있는 부분, 네, 바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딱 3일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4일이나 5일 중에서 3일 이상 접수를 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2016 대입 정시 같은 경우는 딱 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이 3일 안에 전부 다 접수를 하게 될 거고요. 아마 마지막 날은, 즉 원서 접수의 마지막 날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예전처럼 어떤 학교는 좀 먼저 마감을 하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나중에 마감하고 이런 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마지막 날 몰리면서 눈치 싸움이 극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게 바로 2016 대입 정시가 되겠습니다. 지역에 따른 정시 모집 인원의 차이입니다. 네, 보통 보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수시와 정시의 비율입니다. 작년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정원은 유사하고 그리고 비율도 큰 문제는 없다. 단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정시의 비율이 매우 큰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시 비중 수도권은요 34.6%, 즉 35%에 가까이 정시를 수능 위주로 뽑게 되고요.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시의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정시로 더 많이 뽑는다. 이러한 경향이 2026에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능 응시생의 구성 비율입니다. 역시 정시는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위주의 전형, 수능을 어떤 학생들이 응시하냐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네, 2023, 2024 그리고 이 작년에 있었던 2025까지 비교해 보면은요, 졸업생이 13만 9천 명에서 15만 7천 명 그리고 16만 명대까지 올라왔고요. 올해도 이 졸업생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재학생도 많이 늘어나는 해입니다. 황금대지였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많이 태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도 매우 클 것이다. 즉 재학생도 인원이 많고 졸업생도 인원이 많은 수능이 바로 2016 수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졸업생, 수능 응시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뒤쪽에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핫 이슈였죠. 바로 무전공, 전공 자율 선택의 경쟁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쭉 보시면은요, 건국대부터 시작해서 한양대, 홍익대까지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경쟁률이 보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유형원, 즉 모든 학과들을 전부 다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이었고요. 그리고 유형 2는
학부로 뽑는, 그리고 오른쪽 맨 끝에 있는 부분들이 전체, 즉 전체 경쟁률을 나타냅니다. 자, 고려대부터 쭉 보시면은요, 유형 1에 해당하는 고려대의 학부대학 있죠. 작년에 경쟁률이 27대 1이 넘어갔었습니다. 전체 경쟁률은요 4.78대 1에 비해서 매우 높았었죠. 이렇게 동국대, 서강대,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까지 전부 다 유형 1에 해당하는 전공 자율 선택의 경쟁률이 매우 상승했다. 근데 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뭐냐 하면은 다군이었다는 점입니다. 다군을 중심으로 이렇게 유형 1에 해당하는 전공 자율 선택에 대한 경쟁률이 매우 올라간 게 작년이었다. 그러나 다군을 제외한 가군, 나군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유의미한 유형 1이니까 더 많이 써야지 하는 이러한 현상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요, 다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공 자율선택을 뽑는 다군의 대학들,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동국대, 서강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은요, 올해도 다군에서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다시피 수능의 졸업생이 증가한다는 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네, 바로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보는 정시 전형에서 합격생의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는 표는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있었던 정시 가군에서 고려대학교의 졸업생과 재학생의 합격생의 비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전형은요, 수능 100% 전형이었고요. 그리고 교과 우수 전형은 교과 성적이,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 전형들이었습니다. 보통 사실은 교과 우수 전형을 고려대에서 만들면서 재학생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지원하고 많이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예상을 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요, 일반 전형도 지원자가 약 3대 7 정도로 역시 졸업생이 많았고요. 심지어 합격생 같은 경우에는 23대 77 정도로 졸업생이 많았습니다. 대학교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재학생은 그렇다면 교과 우수 전형에서 좀 더 약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지만요. 지원자도 4대 6 정도였고요. 합격생도 마찬가지로 4대 6 정도였습니다. 결국에는 교과 우수 전형, 일반 전형 모두 상위권 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는 졸업생의 합격 비중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에 대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 환경들을 설명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접수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날 접수가 아주 집중될 것이다. 사실 선생님들 좀 더 힘드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원서를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지원하는 현상이 올해는 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 지도하실 때 수도권의 대학들은 정시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역시 서울에 사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에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대학들을 목표로 하고 있죠. 최소한 자취보다는 통학 가능한 학교들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지도할 때는 수도권 대학까지 노린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정시의 비율도 없기 때문에 정시도 생각을 해둬라. 수시와 정시를 둘 다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지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결국 수능 응시생 그리고 최상위권 졸업생의 증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응시생은요, 졸업생은 35, 재학생은 65% 정도가 되지만요, 실제로 최상위권 대학의 졸업생이 합격하는 비율은요, 졸업생이 65, 재학생이 35 정도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졸업생의 숫자가 많아지면은요, 재학생들이 실제로 정시에서 최상위권 대학 가기가 쉽지 않아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학생 지도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선생님, 저는 무조건 서울 아니면은 수도권의 대학을 갈래요. 그래서 정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시 파이터를 자처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알긴 해야 되죠. 정시로 네가 가는 순간, 정시 파이터가 되는 순간 정말로 졸업생들, 특히 무서운 졸업생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들어가야 된다. 생각보다 세상이 만만치는 않다라는 점을 꼭 설명해 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정시를 노리도록 지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지도하는지 좋은지입니다. 정시에서의 수능 성적의 활용 지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는요, 학생들이 수능 성적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점수는 성적표에 표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표시가 되어지고요. 표준 점수는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평균이 10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가 20인 걸로 고정시켜서 이 학생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가 됩니다. 만점은요, 이론상 200점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시험이 어려울수록 이 최고점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 혹은 작년과 재작년을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요, 조금 쉽다라고 한다면은 130 후반대에서 140대 정도, 조금 어렵다 한다면은 140대 후반에서 150점 정도까지가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모든 수능 성적표에 있는 내용들이 결정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분위는요, 이 표준 점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100가지, 0부터 100가지 사이 중에 위치로 표현을 하게 된 거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더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요, 소수점 아래 두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지만요, 실제 수능 성적표에는 정수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백분위는 만점이 100, 표준 점수는 이론상 만점이 200점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학생들을 나눌 수가 있고요. 백분위는 100으로 통일시켜서 나누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시에서 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또 빼고 해서 새로운 대학별 점수를 만들어내서 그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별 환산점은 요강에 따라서 모든 대학들이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도식화해서 보여주시면은요, 학생들이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학별 환산점을 가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반영 영역과 그 다음에 반영 비율, 가산 점수,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까지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내가 보는 표준 점수 백분위와는 다른 대학별 환산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표준 점수의 합이나 백분위의 합이 높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대학별 환산점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학교들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가, 백분위를 반영하는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들은요, 국민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같은 서울 시내에 있는 일부 대학들이 있고요. 그리고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 강남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들, 그리고 서울 시내 여대 일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층을 차지하는 게 표준 점수,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라고 나와 있죠. 이 변환 표준 점수에 보면은 대학들이 대부분 서울 시내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이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고, 그리고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급 반영하는 대학들은 있긴 한데 많지는 않다. 따라서 표준 점수 백분위, 그리고 서울 시내에 있는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 그리고 탐구 영역은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변환 표준 점수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변환 표준 점수는 뭘까요? 자, 보시는 표는 각각의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변환 표준 점수의 표입니다. 이건 어떤 특정 대학이 아니라요, 일반 변표를 만드는 식이고요. 자,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표준 점수가 77점이었어요. 다 맞은 학생이었네요. 그리고 백분위 점수는 100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과기대 혹은 서울대 이런 곳은 보면은 이 77점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연세대, 고려대처럼 탐구 영역을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이다 라고 한다면은요, 백분위에 있는 이 백분위 100에
해당하는 걸 쭉 따라가서 뒤쪽에 있는 사탐 변표를 활용하게 됩니다. 뒤쪽 보시면은 69.88점이 나와져 있죠. 자, 이 얘기는 내가 생활과 윤리에서 77점의 표준 점수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으로 간다. 그러면 이 77점이 69.88점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옆에 있는 생활과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쭉 한번 쭉 놓고 보면은요. 생윤은 77점, 윤서는 73점, 그 다음에 한국지리는 69점, 세계지리는 68점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100분위가 10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은 69.88점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탐구 영역의 영향력이 매우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변환 표준 점수의 효과 얼만큼일까요? 과연 표준 점수 중에서 국어와 수학은 좀 떨어지지만 영어와 사회의 표준 점수가 좋을 때, 특히 사회의 표준 점수가 좋을 때 과연 상위권 대학은 지원이 가능했을까요? 작년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의 성적 구조를 보면은요. 언매와 확통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2등급과 3등급입니다. 반면에 생윤, 윤사 같은 경우는 만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100분위는 100, 표준 점수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생윤과 윤사를 더하면은요. 150점으로 언매보다 훨씬 더 언매보다 20점가량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 하지만 쭉 내려가서 노란 쪽으로 볼까요? 노란 쪽으로 보시면은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상위권 대학을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이 77점이 그리고 이 73점이 전부 다 69.88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학생들이 보면서 나는 표준 점수 합은 399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실제 변환 점수를 반영하게 된다면요. 이 변환 표점은 388.76점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최상위권 대학을 쓰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진다라는 점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상위권 대학은 따라서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가 높은 것이 우선시 되어져야 되고요. 특히 탐구 영역의 변환 표준 점수 활용 대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어와 수학 점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저 최상위권으로 합니다 라고 한다면은요. 너 국어와 수학에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을 우선시 여기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라고 지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럼 100분위는 어떻게 볼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이렇게 표준 점수 그리고 100분위가 나오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반영할까요? 영어를 반영하는 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가산점이나 감점을 활용하는 대학도 있고요. 아니면은 서울교대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활용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어 반영이 높아지는 학교들은 서울 시내 중위권부터 시작되는 100분위 반영 대학입니다. 자, 이 학생 한번 볼까요? 화작과 미적분을 선택했는데요. 3등급과 4등급입니다. 반영하는 서울여대에서 반영하는 100분위를 본다면요. 80과 74점의 100분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대신에 생균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높아서 67점의 100분위는 95를 받았습니다. 한시는 조금 미끄러졌네요. 한 과목 좀 실수를 한 게 있었고요. 100분위는 69를 맞았습니다. 근데 2026의 서울여대 시행계획을 본다면은요. 정시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은 한 과목만 반영하고요. 그리고 우수 영역 순으로 35, 30, 20, 10을 반영하게 됩니다. 자, 이 학생 가장 좋은 게 뭐죠? 생윤이 가장 좋아 보여요. 100분위를 봤을 때 95죠. 하지만 영어 2등급이 있습니다. 이 영어 2등급을요. 어떻게 환산을 하면은요. 환산표를 보게 되면 97로 바뀌어집니다. 같은 2등급이지만 생윤보다 더 점수가 잘 나와 있죠. 즉 가장 우수한 영역 35%에는 이 영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영어는 3만 맞더라고 하더라도 3등급의 변환 점수가 93점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93이라는 거 전체적인 내가 받은 100분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등급에 비해서 매우 환산 점수가 높은 걸 보여주죠.
중위권 대학들의 기본적인 합격 백분위가 한 과목 평균이 80대 초반에서 70대 후반인 걸 가정한다면은요, 3등급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백분위를 90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리한 측면이다. 따라서 백분위를 반영하는 서울 시내에 있는 중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요, 꼭 영어가 유리하다면은 반영이 많이 될 수 있고 점수를 잘 쳐준다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학생들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네, 표준 점수는 상위권 대학 위주다. 그리고 백분위 점수는 중위권 대학 위주다라고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탐구 영역을 변환 표준 점수로 활용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네가 보는 표준 점수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년 초에 지도하신다면은 너 탐구 영역도 중요하진 하지만 목표가 최상위권 대학이다라고 한다면은 국어와 수학의 높은 점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위권 대학이 목표다라고 한다면은요, 특히 백분위 반영 대학은요, 영어를 높은 2등급 이상을 맞게 된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유리해질 수가 있다. 등급별 환상표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영어 2등급 이상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2등급 이내 받는 것을 꼭 목표로 삼고 계속해서 3학년을 이끌고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바로 5번입니다. 결국 합격을 하는 것은 네가 성적표에 보이는 수능 점수가 아니다. 바로 대학별 환산점이 높은 순서로 합불이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꼭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결과를 보면서 고민하는 거는 제 점수는 얘 점수보다 훨씬 높잖아요. 근데 왜 제가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대학별 환산점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표준 점수의 합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요, 대학별 환산점이 낮으면은요, 그런 경우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 영역별 반영 비율의 비교입니다. 정시 요강이 가장 먼저 나오면은 하는 것이 바로 반영 비율의 비교인데요. 이 반영 비율을 대학별로 비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요 표를 보고 대학별로 어떤 대학들이 어떤 영역을 많이 반영하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표는요, 서울대와 한양대의 자연계열의 반영 비율에 대한 표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3개의 영역을 반영하네요. 자, 국어, 수학, 탐구의 순으로 보면은요, 국어는 33.3%, 그 다음에 수학은 40%, 탐구는 26.7%를 반영하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4개의 영역을 모두 반영하고요. 반영 비율에서 국어 25, 수학 40, 영어 10, 그 다음에 탐구 25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울대도 수학이 40이고 한양대도 수학이 40이니까 똑같이 40%면은 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생각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요. 자, 전체를 100으로 생각했을 때 반영 영역수가 3이면은요. 이런 경우는 100을 3으로 나눕니다. 33.3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반영을 이 33.3으로 나누어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실제로 나타내는 가중치를 알 수가 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반영 영역수가 4가지 영역이기 때문에요. 100을 4로 나누어 25가 기준이 되고요. 이 25를 각각의 영역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가중치가 실제로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자, 노란색 보고 보는 게 바로 가중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서울대는요, 실제로 보면은 수학의 가중치는 국어가 1이고요. 수학은 1.2가 되는 거죠. 즉, 국어에서의 1점이 수학에서는 1.2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은 1.2점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1점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표준 점수에서 1.1을 어떻게 영향이에요? 국어 1점은 그냥 1점이야. 수학의 1점은 1.2점이 된다? 그 다음에 탐구의 1점은 0.8점으로 깎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요, 특히 차이가 큰 편에 보입니다. 국어의 1점은 그대로 1점이고요. 수학의 1점은 1.6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요, 물론 등급이기 때문에 환산을 하게 되지만 이 환산점에서의 1점의 의미가 사실 0.4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각각의 대학별로 비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학 안에서도 어떤 영역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능 필수 응시 과목입니다. 자, 미적분 그리고 기하, 과탐 두 과목을 꼭 응시해야 되는 과목들이고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바로 자연 계열이고요. 서울대 자연 계열 그리고 일부 대학들의 메디컬 계열이 이렇게 예전처럼 아직까지 수학은 무조건 미적이나 기하, 그다음 과탐은 두 과목 선택해 라고 고정한 대학들입니다. 자, 요거는 필수 영역을 폐지하는 2026 대입의 흐름과 약간 다른 흐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학은 어떻게 뽑겠다, 미적이나 기하 그리고 과탐을 우선시 하겠다라는 것을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리해드리면은 서울대 자연계열 그리고 지역에 있는 혹은 수도권에 있는 일부 메디컬 계열들, 의대 계열들이 바로 수학에서의 미적, 기하 그리고 과탐 두 과목을 고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대학들은 폐지했다는 거죠. 네, 폐지하고 가산점을 넣어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탐구 영역이 사탐 혹은 과탐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게 되고요.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부분은요, 바로 사탐의 가산점입니다. 다음 표는요, 사탐의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고요. 인문계열 보시면은 동국대, 시립대, 숭명여대, 숭실대, 연대 그리고 중대, 강원대까지 예시드입니다. 조금 더 있긴 한데요. 학생들 서울에서 지원하는 수가 많은 대학들을 위주로 찾아봤고요. 이 사탐의 가산점은 인문계열을 지원할 때 사탐을 응시하면은요, 응시 과목에 따라서 3% 혹은 5%까지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 가산점은 매우 크고요. 특히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고 과탐을 선택하는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교차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교차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탐의 가산점은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있는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작년부터 사탐 가산점에 가산점을 이렇게 주면서 교차 지원하는 비율이 조금 줄기도 했습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는 또 두 과목의 가산점을 주고 있죠. 사탐을 두 과목 모두 선택해야만 가산점을 주게 되고요. 이 얘기는 요즘 학생들이 선택하는 하이브리드죠.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 사탐 런에 해당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립대에 지원돼 있어서는 유리하지 않다, 매우 불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차 지원은 왜 생길까요? 네, 교차 지원은 바로 미적과 기하 혹은 보통은 미적이죠. 미적과 확통의 등수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자,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을 이과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을 문과라고 생각한다면요, 이건 작년에 있는 기준입니다. 미적을 다 맞게 되면 원점수 100점이 표준 점수가 140이었고요. 그리고 하나 틀리면 137점, 두 개 틀리면 134점이었습니다. 확통은 다 맞아도 135점밖에 되지 않았어요. 다 맞다고 하더라도 미적에 있는 100점과 96점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수학 등수별로 학생들의 등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특히 이 131점 받은, 미적분에서 131점을 받은 원점수 88점의 학생이 가장 교차 지원하기 좋은 학생이었죠, 작년에. 그 이유는 뭘까요? 봤더니 이과 등수로는 무려 17,000등이 됩니다. 물론 추정이고요. 근데 이 학생이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 131을 맞은 학생이 확통에는 거의 없어요. 1,100등과 2,000등 사이입니다. 즉 자연계열로 하면은 너는 수학이 17,000등이야. 근데 인문계열로 넘어오게 되면은 너의 수학 등수는 1,000등에서 2,000등 사이야. 이 뜻입니다. 대학으로 생각한다면은요, 17,000등은요, 실제로 중경외시 계열도 자연계열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 계열인데요. 인문계열에서 문과 2,000등 선은요, 2,200등 선은요, 연대가 지원한 가능성입니다. 즉, 미적분 쓰고, 그리고, 중대 경희대의 자연계열을 쓰느니 차라리 연세대학교로 넘어가서 인문계열을 써보자 라고 하는 게 이 교차 지원의 원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교차 지원은요, 선택 과목이 나올 때부터 계속되어 왔고요. 그리고 올해도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점수에 대한 분포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에는 이 사탐 가산점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이 김이과 학생과 차문과 학생은요, 작년에 연세대 인문계열을 같이 지원하려고 했었던 학생들입니다. 자, 봤더니요, 학생이 김이과 학생이 표준 점수도 높아요. 다른 점수가 모두 같습니다. 미적과 확통만 차이가 2점 났어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네, 미적에서의 원점수 88점이었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확통에 있는 92점보다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탐구 영역의 노란 부분 보이시죠? 밑에 있는 차 문과 학생이 한국 지리에서 이 97에 해당하는 변환표준 점수입니다. 변환표준 점수의 가산점 3%를 받았더니 대학별 환산점은 오히려 네, 약 2.5점가량 역전했습니다. 거의 환산점 2점씩 더 얻은 거죠. 이렇게 김이과 학생이 뭐는요, 총점은 더 많아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 모든 건 같았지만 가산점 때문에, 그것도 인문계열에 지원한 사탐 가산점 때문에 점수가 더 낮게 나온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가산점의 역할이 매우 큰 영향을 끼쳤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미적분에서 88점을 맞은 학생들이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 넘어오는 것을 주저하는 현상들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과탐 가산점 예시입니다. 자, 과탐 가산점 예시를 보여드린 이유는요, 역시 사탐 런 때문입니다. 보통 자연계열에 과탐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특히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과탐을 2과목 선택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과탐 2과목에서 저는 과탐 2과목이 힘들어요, 사탐으로 넘어갈게요 라고 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탐 런 학생들이죠. 한 과목 사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생각보다 이 탐구에 대한 가산점이 매우 많고 그리고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과탐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사탐에서 바꾸고 나서 내가 3%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요, 2문제 이상 맞지 않으면은 그런 경우는 가산점이 있는 대학은 쓰기를 주저해야 된다. 혹은 저는 최상위권 자연계열 생각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사실은 과탐을 꼭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사탐을 선택하면은 성적이 10점 이상 올라요 라고 한다면 사탐으로 가겠지만요, 점수 차이가 5점 이내로 남는다 라고 한다면은요, 과탐을 선택하고 그리고 좀 더 노력을 해서 과탐 가산점을 받는 게 필요하다. 사탐 가산점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한 과목 선택하게 되면은 한 과목밖에 가산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인식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반영 영역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까요? 자, 반영 영역은 요강에 나온 숫자보다는요, 가중치를 계산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상위권 대학들은요, 이 가중치를 다 계산해 보면은 다 수학이 높아요. 인문계열도 수학이 높고 자연계열도 수학이 높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수학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필수 응시 영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대나 메디컬 같은 최상위층 같은 경우에는요, 미적과 기하, 과탐 2과목을 응시해야 하기 때문에 좀 주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표준 점수가 가장 잘 나오는 과목에 해당하는 엄매, 미적 이 부분을 선택하고 그리고 과탐 2과목을 선택해야지 수능으로 정시로 가는 메디컬 그리고 서울대는 요 선택 과목을 꼭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차 지원과 가산점입니다. 특히 사탐론을 하는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요. 사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는 학교도 생겼다는 부분. 그리고 자연계열 지원하게 된다면요, 과탐의 가산점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2과목 가산점을 보는 학교는 사탐론 학생들한테 불리할 수 있다는 점 꼭 지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정시는 수능이잖아. 인데 수능 이외에 다른 반영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능 이외의 반영 요소들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종합평가를 반영하고요. 고려되는 교과 성적, 내신이죠. 연대 같은 경우는 내신과 출결, 성균관대 사범계열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평가, 한양대도 학생부 종합평가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의대 및 11개 의대가 의대 면접을 정시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이 가장 중요하고 수능 시험의 영향력이 가장 크지만 다른 요소들도 존재하고요. 특히 내가 수능선이 약간 점수가 모자르던가 아니면은 간당한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러한 수능 이외의 반영 요소들이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상위 대학들을 중심으로 학생부 반영을 조금씩 하고 있다는 거. 앞으로 2026 이후, 2027, 28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주의할 게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입니다. 그렇죠?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여러 가지 대학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정성평가, 정량평가, 그리고 지원 자격, 그 다음에 혼합평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학들이 반영을 하게 되고요. 반영하는 방법은 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정성평가에서 깎을래. 혹은 나 1호 받았으니까 넌 정량평가 감점 50점. 이것이 정량평가가 되고요. 지원 자격 제한은요. 몇 호 이상을 받은 사람은 아예 지원 불가. 혼합평가는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혼합해서 하는 학교들도 존재합니다. 결론은 간단하죠. 학폭 조치사항은 정시에서도 매우 불리하다. 그렇죠? 결국에는 합격의 지름길이 아니라 학폭 조치사항은 불합격의 지름길이다. 학폭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수능 이외의 반영 요소들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까요? 정시에서는요,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은 학생부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신, 출결, 학생부 기록에 대한 종합적 대비가 필요하다. 의대는 정시에도 면접이 있습니다. 반영 비율, 연대처럼 반영 비율로 보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패스와 페일로 학생들의 인성을 평가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런 면접들의 요소들이 전부 다 들어간다라는 부분, 무조건 수능만 잘한다고 장땡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수능 100% 올인이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다. 너 그래 수능만 해. 다 버려. 내신도 버려. 학교도 버려. 그러면은 수능 다 맞아도 너는 서울대 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가 정말로 인성에 문제가 있어서 학폭에서 조치사항이 나오게 된다면은요, 정시든 수시든 이제 2026부터는 대학에 가기는 매우 힘들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시 진학지도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키포인트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대한 인식입니다. 환경, 정시 괜찮아요. 인원도 많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40%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는 누가 많죠? 졸업생이 많아요. 이 졸업생들 성적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준비 없이 정시만 하겠다.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목표 지역과 대학 결정에 따라서 수능 선택 과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산점, 반영 비율 등등등을 본다면요, 내가 목표하는 대학들마다 전부 다, 그리고 목표하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도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목표를 세우는 것은요, 목표 대학과 목표 모집 단위를 결정을 하고 이루어져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위권 대학은 국어와 수학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위권 대학 넘어오면서부터는 백분위, 그중에서도 영어가 등급이 높으면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사탐런 할 때 가산점이 있다는 측면 꼭 인지시켜주고 사탐런 하는 게 필요하다. 원점수로 목표를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3월 달에 있는 원점수, 그리고 등급, 그리고 표준 점수를 보면은요, 3월 달은 등급이 너무 잘 나와요. 원점수가 낮더라도요. 하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집단이 점점 더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원점수를 일정 이상의 원점수를 가지고 목표를 해야 된다. 더 이상 뭐를 보는 학생들, 정시, 수능 보는 학생들은 저 몇 등급이에요가 아니라 저 몇 원점수 몇 점이에요 라고 상담을 하는 게 맞다라는 측면이고요. 학생들이 자기 자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센지랑 나침판을 통하면은요, 학생들이 자기가 모의고사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아, 내가 그냥 잘 갈 수 있겠네? 이 정도면은 좋은 데 갈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수치로 보고, 아, 3월 점수로는 이 정도 가겠네 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고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입니다. 마지막, 그죠? 최상위권 가기 위해서는 이제 수능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 자연계열 그리고 메디컬, 뭐 서울대 인문계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내신과 학생부 기록, 면접까지 모두 챙겨주는 종합형 인재가 되어야지 수능 점수와 함께 합쳐서 최상위권 대학에 가볼 수 있다라고 지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6 대입 정시 모집의 특징을 설명드렸습니다. 정시 모집 살펴봐야 할 것도 많고요. 그리고 주의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가 학생들을 3월 달부터 지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어서 학생들이 수시 그리고 정시까지 끝까지 노력해서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센지나 고3 학년초 2016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해서 2016 대입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해와 대비의 강의를 맡은 성보고등학교의 김동정입니다. 교과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마찬가지로 수시에서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러한 조건들과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학년 초에 학생을 지도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학생들에게 중요한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 대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소폭 증가한 특징이 좀 있습니다. 특히 수시에서 4,367명이 늘어나서 정시에서 줄어든 498명을 빼고도 전체적으로는 4,245명의 모집이 늘어났는데요. 수시에서는 실기하고 실적 전형에서만 모집 인원이 좀 줄어들었고 다른 전형에서는 모두 모집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모집 인원의 증가폭이 크지가 않아서 비율은 그대로 차이가 나지 않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정시의 수능 중심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비중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크고 대입 정시 모집의 경쟁력도 여전히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서 대입 정시 모집의 경쟁력이 좀 낮아지는 상황이 반영이 되어서 수시 모집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도 전형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모집 형태의 차이를 조금 보이는데요. 수도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가장 크고 교과 전형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모집 비중도 어느 정도 좀 있어서 비교적 전형별로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은 압도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비중이 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비중은 가장 작고요. 나머지 전형도 비중이 크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교과 전형으로 쏠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만 놓고 보면 비수도권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인 점이 즉각 확인이 조금 됩니다만
수도권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교과 전형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그 영향력이 작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을 통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의 핵심이 교과 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교과 성적의 산출 방식이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반영 교과가 다를 수 있는데 전체 교과를 반영하는 고려대나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같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국수영사과의 과목 중에서 주요 교과들을 반영하는 건국대나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같은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모집과 자연계열 모집에서 사회나 과학의 반영을 배제할 수 있는 국민대나 숭실대, 세종대, 홍익대 같은 학교도 있고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하는 동국대 같은 학교도 있어서 이 반영 교과에 따라서 학생의 산출 성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반영 교과를 변경한 경희대, 광운대, 덕성여대, 한국외대 같은 학교들은 전년도의 입결과 달라진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서 전년도 입결을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목 유형에 따라서도 반영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특히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성취도 반영 방법에 따라서 학생의 환산 성적이 달라질 수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학별로 성취도를 등급으로 산출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미반영하거나 정성평가에서 서류 반영으로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상위 학교의 경우에는 성취도 비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동국대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은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류 평가에만 일부 반영합니다. 따라서 조합 성적에 따라서 학생의 그 성적의 편차가 클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지원 시에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서강대는 진로 선택 과목의 환산 성취 비율을 적용해서 성취도 비율에 따라서 최종 점수를 산출하는 자체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 비율에 영향을 조금 받습니다. 성균관대는 특히 이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A 과목군과 B 과목군으로 나누어서 반영 비율을 달리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주요 교과의 성적이 높은 성적을 기록한 학생의 경우에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을 종합해서 정성평가해서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주요 교과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숭실대처럼 계열별로 반영하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의 비율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지원하는 계열에 따라서 교과 성적의 조합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교과 100% 전형인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평가 방법으로 인해서 지원 계열마다 유불리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연세대는 과목을 성균관대처럼 A 과목군과 B 과목군으로 나눠서 평가는 하지만 A 과목군에서는 제투 점수도 일부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 교과군에 따라서 20% 반영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에 따른 환산 성적의 차이가 큰데 성취도 A는 1등급을 주지만 성취도 B는 4등급을, 성취도 C는 7등급을 주어서 성취도 A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에 받을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한국외대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 등급 환산 점수 또는 원점수를 환산하는 점수 중에 상위값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등급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해서 원점수가 높은 반면에 등급이 낮은 학생의 경우에는 유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교과 추천 전형에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모두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특징이 있지만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정량평가에서 미반영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희대, 국민대, 덕성여대, 상명대 모두 진로 선택 과목을 상위 3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덕성여대의 경우 성취도 A와 성취도 B 간의 환산 등급 격차도 적어서 그 영향력이 더욱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고려대의 경우에는 성취도 A만 1등급을 고정 반영하고 나머지 성취도의 경우에는 누적 학생의 비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단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 성취도 A를 받는 것이 다른 경우에 비해서 유리한 상황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역시 진로 선택 과목에서 상위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중에 서울여대를 제외하면 모두 모집 계열별로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의 반영 교과목이 다릅니다. 특히 서울여대는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 가산점만으로 반영해서 그 영향력이 매우 작습니다. 이 성신여대의 경우에는 전공자료 선택 모집에 해당하는 창의융합 자유 모집은 국어, 영어, 수학을 기본 반영하고 사회와 과학 중 우수한 한 개 교과를 자동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덕여대와 서경대처럼 진로 선택 과목을 교과 전형에서 미반영하는 학교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에 영향력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영향력이 교과 전형의 합격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 서경대의 경우에는 교과 우수자 전형을 1, 2로 나눠서 교과 비율을 적용하는 교과 우수자 1과 반영 과목 수를 제한하는 교과 우수 2로 모집하기 때문에 이 반영 방법에 따라서 학생의 성적에 유불리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이 일정 정도의 학업 역량을 교과 내신 성적 외에도 어떤 정량적 요소로 검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모집 경쟁률하고 충원 합격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국 합격의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서울 지역의 주요 대학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은 건국대, 광운대, 동국대, 명지대, 한성대 지역균형 전형이고 나머지 주요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의학학과를 제외를 하면 수능에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이 4개 영역에 모두 반영을 하는 대학은 서울교대가 유일하고요. 고대, 서울시립대, 성대, 연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의 상위 대학은 3개 영역을 반영합니다. 나머지 대학은 대부분 2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려대학교가 가장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3개의 영역 등급 합 7등급 이내여야 하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탐구는 우수 1개 과목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약화된 상태입니다. 경희대, 의대, 한의대, 그리고 치의의 약학 등은 3개 영역 합이 4등급이어야 되고 탐구 2개 과목 평균, 한국사는 5등급 이내라는 기준을 제시해서 교과 전형 중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자유전공과 글로벌 전공, 그리고 소프트웨어, 반도체, 에너지 분야에서 3합 6을, 의예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3합 7을 요구하는데 이 비슷한 수준의 다른 학교와 달리 탐구를 한 과목씩 각각 1개 영역으로 인정을 해서 조합의 폭을 넓힌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 주요 대학 중에 유일하게 국수형 탐 4개 영역 모두를 반영하는 서울교대는 4개 영역 등급 합 10등급 이내, 한국사에서는 4등급 이내를 요구합니다. 서울과기대는 서울 주요 대학 중에 탐구 영역에 직탐 영역을 포함하는 대학이 되고 동덕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등은 모두 국수 영탐 중에 2개 영역 등급 합 7이라는 같은 수능 학력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국수 영탐 2개 합 5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숙명여대는 국수 영탐 중에 2개 합 6등급을 요구합니다. 이화여대는 인문에서는 국어를, 자연에서는 수학 응시를 필수로 지정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의 인문계열 모집은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 등급 합 4등급 이내와 영어는 3등급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라는 구체적이고 고정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계열은 국수탑 영역 중 2개 합 5등급 이내와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에 자연계열은 수학을 미적 기하 중에서 선택하도록, 탐구 영역을 과학 탐구로만 선택하도록 지정 반영하는 등 제한이 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의예와 치의예, 약학은 국어, 수학은 미적 기하죠. 과탐 한 과목 중 1등급이 2개 이상, 영어는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라는 기준을, 매우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할과학대와 간호대의 경우에는 인문과 자연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기준만 만족하면 되는 좀 더 유연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앙대와 한양대, 홍익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우수 1개 과목 중에 3개 영역을 반영하는데, 중앙대와 한양대는 3합 7등급 이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홍익대는 3합 8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하고 중앙대는 비슷한 수준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양대에 비해서 중앙대는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인정하는 등 좀 다소 유연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사에 대해서 한양대와 달리 중앙대는 4등급 이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절대평가형인 한국사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한국사에 대한 기준 충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자 수준이 좀 비슷한 학교하고 다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외대와 홍익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따른 입결 성적 분포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될 학교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수도권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 전년도와 달라진 점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천대는 2025학년도와 달리 26학년도에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교과 성적만 반영합니다. 이 전년도에는 모든 교과목을 우수한 순으로 4-3-2-1 비율 반영했었죠. 근데 올해 또다시 변경을 함으로써 이 매년 반영 방법을 좀 바꾸고 있어서 입결 성적 예측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의 경우에도 작년에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하는 파격을 단행을 했었지만, 올해는 다시 진로 선택 과목을 60,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을 40 반영하는 형식으로 변경을 해서 역시 지원자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카톨릭대는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별 등급 환산폭을 조금 넓혀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별 변별력을 높인 상황인데요. 경기대는 과목별 석차 등급을 환산 점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이 변경이 좀 됐는데요. 안으로 좀 살펴보면 등급별로 환산 점수의 폭을 조금 달리해서 변별도를 더 주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서 지도를 해야 합니다. 경희대는 전년도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좀 달리했던 반영 과목군을 없애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모두 반영하는 형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고려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2025에서 교과 80에 서류 20을 반영하는 방식에서 교과 90에 서류 10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교과의 영향력을 좀 키웠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는 탐구 과목의 영역에서 2개 과목 평균을 반영하던 것에서 우수 1개 과목으로 변경을 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완화를 했습니다. 국민대는 인문계열에서 2개 합 등급 5 이내에서 2개 합 등급 6 이내로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단국대도 계열별 교과 반영 구분을 폐지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모두 반영을 하도록 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의 환산 등급은 A 성취도와 B 성취도 간의 격차를 조금 벌려서 두 성취도 간의 변별도를 좀 높였습니다. 덕성여대는 학생부 100 전형을 폐지를 했고요. 교과 전형을 상위 3개 과목 교과 반영해서 석차가 산출되는 전교과 반영 형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반면에 서강대는 전년의 지역 균형에서 비교과 10% 반영을 아예 없애고 교과 100 전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서울과기대는 진로 선택 과목을 전교과에서 상위 3개 교과 반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지역균형 선발을 고교당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3합7에서 3합8로 완화하는 동시에 선택 과목 지정도 폐지를 했습니다. 또한 기존 학생부 교과 100전형에서 교과 90에 서류 10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개편을 했습니다. 성균관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목을 A군과 B군으로 분리평가를 하면서 서류 정성평가에도 출결사항을 추가 반영하는 등 일부 변경을 가지게 됩니다. 세종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기존에 반영하지 않던 진로 선택 과목을 20% 교과 반영에 포함을 했고, 세종대학교 국방시스템공학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3합 11로 완화를 했습니다. 숙명여대도 지균의 성적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2합 6으로 변경을 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을 상위 3개만 반영하던 것에서 반영 교과 내 정교과 반영으로 전 과목으로 반영을 변경을 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비율도 20%로 지정을 했는데 이 변화를 반영해서 전년도 입결 결과를 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숭실대는 전년보다 좀 완화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제시했는데 2합 5에서 2합 6으로 변경을 했고, 교과별 그 반영 가중치도 경상 계열에서 변화를 조금 가집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과목 수에 제한 없이 모두 반영을 했지만 올해는 과목 수의 이수에 따라서 반영 비율을 달리해 최대 20%까지만 반영을 합니다. 이화여대는 올해 교과 추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율과 충원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년에 그 단계형으로 선발하던 방식도 교과 100% 일괄 합산 전형으로 변경을 하면서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달성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외대는 학생부 교과 반영에서 모집 계열에 따라서 과목별 가중치를 줘서 반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 기준을 없애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동일 비율로 적용해 반영을 하게 됩니다. 한국항공대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교과 반영 방법을 적용하던 학과와 그 반영 방법을 조금 변경을 했고요. 교과 전형에서 공학 분야에서 필수 지정 과목이었던 수학의 미적 기하 지정을 폐지를 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하고 홍익대학교는 올해 수능 필수 응시 과목과 자연 계열에서의 수능 응시 제한을 모두 폐지를 했습니다.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어서 중요한 전형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지역 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2022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학에서 이 지역 균형 전형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서울 지역 학생에게도 주요 대학을 진행하는 이런 전형으로 지역 균형 전형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혼동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요. 두 전형의 차이점을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지역균형 전형은 수도권 소재 대학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학교장 추천 방식을 이용해 추천받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인데요. 이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그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출신 고등학교의 졸업 예정자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역인재 전형하고는 달리 지역균형 전형은 전국의 고등학교를 그 범위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을 운영하는 수도권 소재의 47개 대학교 중에서 33개 대학은 교과 100%로 학생을 선발을 하지만 14개 대학은 면접, 서류 등의 교과 외 전형 요소도 함께 반영해서 선발합니다. 32개 대학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만 나머지 15개 대학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학교는 15개 대학이고 나머지 32개 대학은 추천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추천 인원에 제한을 하는 방식은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요. 일정 인원에 정해서 그 인원만큼을 추천을 받거나
재학생 비율에 따라 추천 인원을 정하기도 합니다. 지역균형 전형 지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사항이 크게 추천 인원 제한의 유무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의 유무입니다. 추천 인원에 제한을 두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원자 폭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지원 경쟁률과 충원 합격률에 영향을 미쳐서 실질 경쟁률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지원 자격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데 지원 자격에 졸업생이 포함되는 경우에 지원 가능의 학생 수가 좀 증가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경쟁이 좀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졸업 예정자만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은 고려대, 서강대, 서울교대, 성균관대, 연세대가 있습니다. 이 표는 추천 인원 제한이 있으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제한하는 대학을 정리해 둔 것인데 추천 인원의 제한으로 인해서 지원 가능 인원의 제한을 받는 동시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인해 실질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는 대학의 목록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고려대, 서강대, 서울교대, 성균관대, 연세대는 추천 자격을 졸업 예정자로 한정한 대학으로 지원 가능 인원의 제한이 가장 큰 대학입니다. 이 중에 서울시립대는 2026 대입에서 지역균형 선발의 추천 인원을 고교당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린 점이 눈에 띕니다. 다음으로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어서 지원 가능 학생의 폭은 좀 넓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돼서 실질 경쟁률은 낮아질 수 있는 대학을 모아둔 표입니다. 이 중에 경희대는 전년도까지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 성적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 점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합니다. 대학 중에서 이 카톨릭대학교하고 경희대, 동덕여대는 2024년 졸업생까지로 지원 제한을 두었고요. 나머지 대학은 그 이상의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하거나 혹은 지원 제한 자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추천 인원 제한은 없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하는 같은 기준의 대학입니다. 숭실대와 아주대는 2024년 졸업생까지만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고 한양대 그 에리카는 좀 특이하게도 지원 자격 제한을 2025년 재수생이죠. 이 졸업생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 을지대, 차의과학대학교는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추천 인원 제한이 없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미적용해서 가장 지원 가능성 폭이 넓은 학교들의 목록입니다. 이 중에 상명대는 작년까지도 추천 인원의 제한이 좀 있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상명대도 입결 성적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인원의 제한을 둬서 지원 가능성의 폭이 좀 좁아졌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대학의 목록입니다. 이 대학 중 동국대는 교과 정량평가와 서류 정성평가를 함께 반영하는 학교지만 교과 정량평가 영역을 상위 10개 과목으로 하는 학교가 됩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 미적용하면서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학교로 평가를 받습니다. 경기대와 한양대 에리카는 함께 2025 졸업연도까지만 지원 자격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 나온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서 2026 대입에서는 학교폭력 관련된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평가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상당수 대학이 부적격 처리를 하거나 지원 불가 처리, 0점 처리,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감점 처리를 하거나 정성평가 시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학생에게 잘 이해시켜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과 전형의 특징과 다양한 그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교과 전형의 특징과 다양한 전형 방법은 결국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되는데요. 이 지원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떤 고려사항이 있는지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교과 전형의 그 특징과 전형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잘 이해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도할 때 고려할 사안을 좀 순차적으로
표기를 해봤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지역균형 점정의 선발 대상이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우선 학교장 추천이라는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지역균형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낮고 중복 합격률이 높아서 충원율은 좀 높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학생이 지역균형 전형 추천 대상이 된다면 이 전형을 활용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교과 전형의 교과 반영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학교별로 서로 다른 교과 반영 방법을 좀 갖고 있고 심지어 계열별로 그 방법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학생별로 편차가 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같은 학생의 경우라도 모집 계열별로 유불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최근 그 전공 자율 선택 모집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집 인원에도 좀 변화가 좀 큰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부분 교과 전형은 전년도 입결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과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게 되는데 모집 인원의 변화가 생기면 그 입결 성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 인원의 변화를 살펴서 전년도 입결 성적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지원 시에 지원자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해서 실질 경쟁률을 조금 낮추고 지원율도 낮추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은 이 자신의 학력평가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달성 가능성을 좀 예측해 봐야 되고 이 결과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과 전형의 고려사항이 됩니다.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최근에 서류 평가나 면접 등 그 교과 성적 외의 전형 요소를 교과 전형에 반영하는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교과 전형에서 서류의 정성 평가는 최소한 지원 학과에 대한 이해하고 진로 탐색 활동을 병행해야 될 이유를 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 준비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과 전형은 예측 가능성이 좀 높아서 지원자들 간의 그 내신의 성적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면접의 경우에는 준비도에 따라서 개인적인 편차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면접 역량이나 준비도를 파악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부족하다면 이에 대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전형은 정량 평가를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경쟁률 및 입결 성적의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지원자들이 전년도의 그 경쟁률과 입결 성적을 인지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 올해 환경이 바뀌었거나 조건이 바뀌었다면 이를 분석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5 대입 수시 전형별 경쟁률을 조금 보고 계신데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셔도 다른 전형보다 낮은 그런 경쟁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교과 전형은 대부분 전년도 입결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추천 가능성이라든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달성 가능성, 서류 준비도, 면접 준비도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지원에 어느 정도 심리적인 제한이 존재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수시 전형에 비해서 좀 낮은 지원 경쟁률을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전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충원율을 보이는 것도 특징인데요. 교과 전형의 지원자는 좀 예측도가 높은 교과 전형을 상대적으로 좀 안정 하향 지원 카드로 사용을 합니다. 또한 이제 다른 전형을 상향 지원 카드로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결국 이는 이제 다른 전형으로의 중복 합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다른 전형에 비해서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요 대학교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교과 내신하고 더불어서 지원자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정량적 요소로 많이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지원 경쟁률을 좀 떨어뜨리는 심리적 제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당해 년도의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수능 충족률에 따라서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높은 수준 학력 기준은 결국 낮은 실질 경쟁률과 많은 충원 합격생의 배출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 점을 잘 고려하고 지원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과 반영 방법은 지원자 간의 또는 그 전형 간의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이 점을 활용한다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덕성여대의 2024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 발표 자료를 좀 보시면 학생부 100% 전형과 고교 추천 전형의 반영 과목의 제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적의 변화를 좀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어떤 방식이 그 학생에게 유리한 것인지 환산점을 기준으로 비교 판단을 해야지만 최상의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대학교의 교과 전형 발표 자료인데요. 이곳에도 이 전형에 따라서 교과 반영 방식의 차이가 좀 생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학교 안에서도 교과 반영 방법에 차이를 두면 결과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조건으로 지원을 했을 때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항상 비교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죠. 대학마다 교육적, 환경적 변화와 학교의 상황적 변화를 고려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변경을 해왔습니다. 이 고려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입결 성적을 주요 인문대학과 자연이공대학의 학과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와 더불어서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고대는 2023년도 인문, 자연 모두 조건을 조금 완화를 했고요. 2024년도부터 두 계열 모두에서 비슷한 조건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2026학년도에도 조건을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결국 이건 입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이 변화를 좀 고려해서 입시 성적을 분석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지원에도 심리적 제한 사안으로 좀 작용을 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적용이 되는 건국대나 동국대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고려대하고 연세대의 경쟁률을 비교하면 이 점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여부와는 좀 상관없이 같은 대학 전형 안에서도 면접 등의 추가 요소가 좀 반영이 되면 전년도 입결에 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도 입결 성적폭이 좀 넓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또 지원자도 늘어나서 경쟁률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수원대의 교과 추천 전형하고 명지대의 교과 면접 전형은 면접을 반영하는 전형이 됩니다. 수원대 교과 우수하고 명지대 학교장 추천의 경우에는 교과 100% 전형인데 경쟁률을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 요소가 반영이 되면 지원자들은 지원하려는 학과와 학교 자신이 만든 생활 기록부 사이의 진로 일치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또한 이제 서류 평가의 정성적 평가 요소가 평가에 반영이 되면 합격자의 교과 성적의 폭도 다소 넓어집니다. 따라서 서류 평가를 도입하게 되면 경쟁률은 좀 떨어지지만 합격자의 입결 성적의 폭은 좀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표는 건국대학교의 KU 지역균형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이후에 경쟁률과 입결 성적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명지대학교 일부 학과의 교과 전형별 2024 입결 자료를 보고 계신데요. 교과 전형의 지원자들은 대부분 전년도의 입결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100%의 경우에는 교과 100% 전형의 경우에는 합격자의 교과 성적의 폭은 편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지원자들은 대부분 이 전형을 안정 또는 하향 지원 카드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늘어난 중복 합격 때문에 충원율도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면접이라는 요소가 반영이 되면 개인적인 준비도에 따라서 면접 점수의 편차가 좀 커지게 되고 합격자의 교과 성적의 폭도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지원자들은 면접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자신의 면접 준비도를 평가하고 지원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안정 혹은 하향 지원 카드로 쓰기에는 다소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충원율도 떨어지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공자율 선택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자율 선택제 모집에서 학생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평가를 좀 하기에는 중요한 역량지표 중에 하나인 진로 역량을 평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은 전공자율 선택제 모집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25학년도에 처음으로 모집을 하게 된 그 전공자율 선택 모집에 대해서는 입결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 지표가 전혀 없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했던 2025학년도에 비하면 2026 대입에서는 경쟁률과 입결 성적이라는 참고 지표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자율 선택제는 입학 후에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1과 특정 영역에서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 유형2가 있습니다. 먼저 주요 대학교에서 유형1으로 모집하는 전공자율 선택제 모집 단위와 전년도의 경쟁률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추후에 대학이 발표할 입결 성적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공자율 선택제 유형2 모집 대학과 모집 단위의 전년도 경쟁률입니다. 성균관대학교하고 이화여대, 중앙대 유형2 경쟁률을 보고 계십니다. 한국외대는 유형2 모집을 세분화해서 다양한 모집 단위에서 모집을 하는데 모집 인원의 수가 매우 적고 경쟁률도 다양하게 나타나서 입결 성적을 분석하는 데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에서 좀 살펴보셨듯이 교과 전형에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고 대학별로 조건이 좀 다양해서 실제로 학생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를 일일이 찾아보고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제공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와 센진학 나침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PC 환경과 모바일 환경 모두에서 접근이 가능한 센진학 나침판 프로그램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입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진학상담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와 센진학 나침판을 이용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인 학생 진학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고3 학년 초 2026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를 조금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학생을 학년 초에 지도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학년 초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